2학기 세계사 16번째 시간입니다. 조선의 국민국가 건설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조선에서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전개되었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 개혁의 흐름들을 정리하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가 될 겁니다. 개항 이후에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고요. 조선사회 내부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개혁을 위한 위에서부터의 개혁 그리고 아래서부터의 개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개혁은 가부개혁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외세에 의존했었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표를 통해서 그 시대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연표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부개혁이 일정 부분 완수됐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9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조선 사회 내부에서 골마왔던 문제들이 개혁의 이름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위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니면서도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가는 치열한 몸부림을 보여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제국주의 국가들 그리고 서구 열강의 근대적 문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을 할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응해서 민족 주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녹여져 있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1894년 가부개혁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 들어서게 됐던 조선 내에는 외세로부터의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독립협회의 개혁, 광무개혁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지만 국제사회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한계들에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었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의 영향받은 통상개화론자 개화파의 영향주지 김홍집 김윤식 은홍건개화파 청나라 양문 동일올 모델 김옥근 박영효는 급진개화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워너비 서양의 기술제도 사상을 수용하는 문명개화론 주장 정의 간섭 소극적 개화 정책은 논몰 급진 개혁파의 갑신정변 기대있는 우정국 개국축하여 정변 일으켜 정권 장악해 개혁 정강의 청에 대한 사려와 문발 폐지 만민평등 조세 개혁 담화 But 일본에 의지한 건 한계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 급신정변 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은 치열해져 조선과 일본은 한성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 체결했지 급신정변 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은 치열해져 조선과 일본은 한성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 체결했지 가파의 영향받은 통상개화론자 개화파의 영향주지 김홍집 김윤식 은홍건개화파 청나라 양문 동일올 모델 김옥근 박영효는 급진개화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워너비 서양의 기술제도 사상을 수용하는 문명개화론 주장 정의 간섭 소극적 개화 정책은 논몰 급진 개혁파의 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에게 개항을 한 후에 서양 열강들과 여러 차례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양의 문물 그리고 근대적 문화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개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근대화의 문을 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개화 정책에는 그 속도와 방향에 대한 입장차가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갈래의 입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온건 개화파입니다. 주로 정권을 잡았던 주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청과의 전통관계를 중시하고 있었고요. 청의 간섭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이었습니다. 반대로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개혁 방향을 모델로 하고 있었고요. 서양의 사상, 제도 모두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었고, 일본을 통해서 청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개화정책이 추진이 되는데요. 개화정책을 추진했었던 핵심 세력들은 온건개화파들이었고요. 1880년대 초반에 온건개화파들 주도의 개혁이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총괄기구를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이 되죠. 근대적 조약 등이 불평등하게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 문물을 수용하고 보고 배우기 위해서 많은 외교사절단이 파견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갔던 나라들이 일본 그리고 미국, 청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건개화파의 개혁은 기술적인 측면만 받아들이는 제한적인 거였고요. 여전히 조선의 청나라의 간섭과 영향력이 큰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기군과 기존의 구식군대 간의 갈등, 또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징수되고 일반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드러났었던 이모군란이라는 사회적 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부작용들 속에서 조선의 개혁이 보다 급진적이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일군의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급진 개화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갑신정변이라는 새로운 변란을 꾸미게 되죠. 목표는 자주적인 독립국, 즉 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거였고요.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이 나고요. 청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갑신정변은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젊은 지식인들에 의한 개혁의 일환이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역효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온건 개화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정책기구인 통리기무화문이 설치가 되고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만들어집니다. 갑신정변 이전에 추진됐던 개화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구 열강들과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서양과 최초로 맺었던 조약은 미국과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다는 거. 그리고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본청,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했다. 한국사를 배우게 되면 일본에는 수신사, 청나라에는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 등이 파견이 됐다는 내용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갑신정변은 일본의 메이지 요신을 본떠서 조선을 개혁하려고 했었던 급진적인 개화파들에 의해서 추진이 됐다. 김옥균이라는 인물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갑신정변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를 하게 됐고요. 청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면서 조선은 청의 간섭으로부터 더욱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거, 일본의 간섭 역시 강화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둡니다. 일본과 맺어졌던 한성조약, 그리고 청일본 간에 맺어진 텐진조약이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일본과 청이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청일전쟁의 무대가 조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아주 잘못된 귀결점의 그 출발이 바로 갑신정변이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보장수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모네 앉지 마라.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밭에 앉지 마라. 아래 역새는 아래로 가고 긴 역새는 위로 가고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밭에 앉지 마라.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밭에 앉지 마라. 영상을 잠깐 살펴봤을 텐데요.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은 청의 정치적 간섭, 그리고 일본 서구 열강들의 경제적 간섭에 의해서 민중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민중들 스스로 조선을 개혁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동학농민운동이었고요. 농민 스스로 조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들을 목소리 높여 펼쳐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일본의 간섭과 침략의 전조증상을 포착하면서 일본 세력을 배격하는 반외세 운동이 펼쳐졌다는 점에서 동학농민운동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오을미개혁이 추진이 되는데요. 갑오을미개혁은 조선의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일본의 간섭과 개혁의 강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 봉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사 시간에 다시 배울 거고요. 동학농민 봉기의 핵심 요인은 원인이 되겠죠. 경제적인 측면이 컸습니다. 청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서구 열강들의 경제적 침탈이 본격화되었던 시점이 1880년대 중후반부터였었고요. 정치적인 측면의 부정부패 역시 조선 후기 철종 시기 이후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이 곡창지대였던 만큼 그만큼 수탈도 심했었는데요. 이곳에서 농민봉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부 지역에서 조병갑이라는 고부 군수의 횡포에 대응해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 인근의 백산에 집결하게 됩니다. 백산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제폭구민, 폭정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제하고 보국안민,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다라는 기치였죠.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진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를 진행하게 되죠. 정부군과 지방군과의 전투였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선의 군대의 허약성을 확인하게 됐고 농민군의 결기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 정부가 아주 나쁜 선택을 하게 되죠. 정부군이 패하고 난 후에 정부에서는 청나라로부터 진압을 위한 군대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청일전쟁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농민들은 전라도의 핵심 거점인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죠. 전주성이 점령이 되고 청일 양군이 파병이 되자 조선정부와 동학농민군은 일종의 약속을 맺어서 청일 양군이 조선에서 군사적인 행동 그리고 야욕을 보이지 못하도록 화약을 맺게 됩니다.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했었던 개혁의 일부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중단이 되면서 청일 양군이 조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었죠. 일본이 조선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근대적 개혁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경복궁을 침입하고 조선을 압박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복궁 침입 이후에 동학농민군은 더 이상 자신들이 농민 봉기를 중단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면서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내부적인 개혁 그리고 봉건적인 조선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움직임의 성격보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요소에 저항해서 조선을 지켜내야 된다는 반외세적 성격의 운동으로 성격이 전환이 되게 되면서 우금치 전투가 일어나는 1894년까지 동학농민군의 치열한 싸움은 진행이 됩니다. 잔인한 햇살에도 그 봄은 아름다웠어. 숨죽인 들판 위로 꽃잎은 붉게 피어나 끝없이 긴 밤에도 나를 덮은 건 푸르름이라 필요한 꿈이라도 다시 떠나리라. 모든 바람이 먼 날 그리움이 허락될 그날 거칠 게 없는 마음으로 널 부르리라. 행여 이 삶의 1894년 동학농민 봉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조선은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부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가부개혁은 내적인 측면에서 개혁의 요구가 존재했었고요.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조선사회의 젊은 엘리트층들은 조선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죠. 혁신정강 14개조를 통해서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개혁해야 될 대상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동시에 동학농민 봉기 과정에서 농민들은 아래로부터 느꼈던 조선사회의 근원적 모순 그리고 근원적 모순 속에서 발생하는 삶의 문제를 패전개혁안 12개조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개혁 요구는 상호간의 접점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가부개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죠. 조선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개혁들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강압적인 압박에 의해서 1차 개혁은 다소 외세 의존적인 개혁으로 추진이 됩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가부개혁의 1차 개혁은 조선의 내부적인 자주적 개혁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부개혁은 조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개혁의 필요성들이 반영이 되어서 자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아시아 국제 상황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 역시 존재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대륙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청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조선의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간섭의 형태로 드러나게 됐었고요. 특히 2차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부터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본은 만주 진출까지 꾀하게 되지만 러시아의 방해 혹은 간섭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죠. 이 틈을 이용해서 조선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조선의 외세 의존적인 모습들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간단히만 정리를 해봅시다. 갑오개혁 시기에 진행됐던 과정들인데요. 교정청을 설치해서 자주적인 개혁을 시도를 하고 1차 갑오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1차 갑오개혁은 상당히 자주적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이 청일전쟁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섭이 덜했다고 볼 수 있고요.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2차 갑오개혁에서는 청일전쟁이 끝이 나고 일본의 간섭이 더욱더 노골화됐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일전쟁이 끝이 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인했었던 조선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죠. 이때 이제 칠러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조선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키죠. 당시 러시아 세력을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핵심의 명성황후가 있었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을미개혁을 추진을 하는데요. 상당히 친일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미개혁 이후에 일본의 영향력은 더욱더 심화되고 간섭 역시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고종임금은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에 의탁한 아관 파천을 일으키게 되고요. 을미개혁을 중단시킵니다. 갑오개혁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의 간섭 매우 심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했던 나라가 러시아였지만 아관 파천 과정에서 러시아 역시 조선에 대한 정치적 간섭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탈도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했었던 독립협회는 개혁뿐만 아니라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자주국가 그리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아관 파천 직후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건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식인 정부 개혁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됐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둡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농민들이었다면 독립협회는 지식인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세력들과 생각의 차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입헌개혁을 통해서 만들어갔었던 국가의 모습을 상당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했고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의회를 설립을 하고 헌법에 기초한 입헌 군주제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독립협회의 과정이었었고요. 특히 이들이 추진했던 만민공동회는 별표를 쳐두고 잘 기억을 해둡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근대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시민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협회는 당시 대한제국을 수립을 하고 전제 황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고종의 입장 그리고 고종을 지지했었던 보수 세력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 세력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 해산되게 됩니다. 이때 보수 세력은 한국협회라는 보부상 단체를 결성해서 독립협회가 열릴 때마다 사사건건 방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를 넘어서서 공화제를 수립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모함을 통해서 고종으로부터 매우 위태로운 경고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해산되게 됩니다.
독립협회가 활동했었던 시점 영상을 통해서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근대 국가를 구상하고 있었던 독립협회, 그것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길로 가는 한 방향이라고 봤던 그들과는 달리 고종임금은 강력한 황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단합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건설해야만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켜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독립국가 그리고 자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적은 동일했지만 그 방향성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아관파천 상황으로부터 다시 본궁으로 돌아오게 된 고종임금은 즉시 황제로 즉위하게 되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독립국으로서 지위를 선언하는 것이었고요. 광무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개혁은 근대문물을 수용하는 개혁이었고요. 온건개혁파들이 추진했었던 개혁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의 국제 헌법을 반포를 하죠. 표표를 쳐둡니다. 이때 만들어진 헌법은 전제군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근대국가의 모습을 구상을 하고 있었지만 대한제국은 모든 의사결정과 결단에 있어서 황제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부여하는 전제군주정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대한제국의 이러한 독립국가로서의 선언과 거기에 입각한 근대적 개혁의 추진은 불행히도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단이 되고요. 러일전쟁 이후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침탈에 의해서 주권을 피탈당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일본의 식민지 병합되는 불행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1894년에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나죠.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농민들은 1차 봉기 때는 정치사회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농민들이 조선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농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개혁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었고요. 전조성을 점령하는 과정까지는 이러한 요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침탈하는 일본의 만행이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2차 봉기가 이루어지죠. 2차 봉기 이후에는 일본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동학농민군이 진행이 됩니다. 이 사이에 일본은 군대를 이용을 해서 경복궁을 침탈을 하고 조선의 근대적 개혁을 강요하면서 조선에 머물러 있었죠. 조선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갑오을미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갑오개혁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1차 갑오개혁은 상당히 자주적이었다. 왜냐하면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2차 갑오개혁 때에는 일본의 간섭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는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움직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난 후에 추진했던 을미개혁은 당연히 일본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했던 고종의 방식은 아관파천이라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상황, 일본의 정치적 간섭,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를 선택을 했지만 러시아의 간섭 역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의 중요성도 필요하지만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독립협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 독립협회를 조직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구상을 하고 있었고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민중들을 계몽하려고 했었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의회를 설립을 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당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던 시점에 대한제국을 선언했었던 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심지어 고종의 전제군주제를 위협하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나오게 되면서 고종임금이 보수 세력들을 이용을 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1897년 고종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본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황제의 지위에서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한국 국제는 헌법인데요. 헌법을 반포를 해서 대한제국이 독립국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독립국임을 선언하게 되고 전제군주국임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전제군주국으로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다. 나폴레옹 제국을 아마도 지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제 통솔 하에 군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고 군사적인 개혁도 역시 진행이 되죠.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러일 전쟁 이후에 한반도의 일본의 독점적인 영향력이 확보가 되면서 점차 조선은 주권을 빼앗기는 슬픈 역사의 과정 속으로 휘말려 가게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국사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